오늘은 창의적 경영 혁신에 대한 내용을 하고, 오늘 수업하면은 다음 주 금요일날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금요일날은 뭐 몇 문제 기말고사에 해준다 했으니까. 창의적 경영 혁신,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왕이면 창의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경영 혁신은 어떤 내용들이냐, 우리가 3S에서 인사이트 무슨 뜻이지 원래요? 인사이트가 뭐 통찰력, 이익이니까 하시는 그 영어 단어로 보면 지금 있는 곳에서의 통찰력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에 관해서 통찰력이. 포사이트는 앞을 보는 거니까 미래에 관한 통찰력을 주로 얘기고, 크로스사이트는 이렇게 가로질러서 하는 사이트. 또 어떤 사람들은 힌드사이트에서, HIND 사이트에서 과거를 보는, 이런 어떤 그 통찰력이 있으면 우리가 경영혁신에 도움이 되는데, 결국은 통찰력이 창의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미리 보는 거죠. 앞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영혁신이 조직의 생존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과 직결되어 있다. 조직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런 것은 혁신과 직결되어 있다. 결국 우리가 혁신과 변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가치를 좀 더 크게 하려고 하는, 얘기하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영어로 하면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혁신과 변화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우리가 창의적인 경영 혁신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서스테이너블,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직이 고인콘선, 도산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근데 많은 기업들은 몇 년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저 아래의 작은 글자처럼 모든 기업, 모든 조직은 항상 자기들이 안 좋아지고 있음을 느껴요. 어느 상황에 가면 안 좋아지고 그러면 느껴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기업은 점점 현재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시간이 가면 도태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결국은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서 위대한 기업들도 사라진 예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너 뭐 하고 싶냐라고 하면 대부분이 내가 무슨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서 또 창업해서 뭘 한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런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공무원이나 한다, 또는 큰 기업에 가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한다, 이런 어떤 적극적인 생각보다는 좀 피동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오늘날 젊은이들한테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피동적이어서 그냥 대기업 취업이나 해서 그냥 노동자로서 또는 머슴이 되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다고 하면 그 나라는 결국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도 어떤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한 가지가 창의적인 사람들을 찾아요. 창의적인 사람들. 지난번에 창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의 창의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인재를 찾으려고 한다. 근데 어쩌면 이런 창의성, 통찰력이라 하는 것도 부모로부터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대개 한 20% 정도 되고 80%는 얼마든지 그런 창의력, 그런 것들도 길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얼마든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창의성에 대한 것이 교육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기업에서 경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업을 경영한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리더가 되기 위한 자질을 키우는 곳이 대학이죠. 내가 리더가 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뭐 아래 단계에서 머물려고 하면 대학에 꼭 올 필요가 없어요. 대학에 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 여러분들 뭐 아동보육학과 학생이 있다고 하면 아동보육학과 학생이 꾸는 꿈은 적어도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얼마 동안은 어린이집에 가서 교사로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어린이집을 정말로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커다란 어린이집을 내가 만들어서 그걸 운영해보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어야지, 나는 평생 그냥 어린이집에서 교사만 하다 끝나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 생각, 꿈이 없는 거예요, 자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느 조직의 리더가 되려고 하면, 리더가 된다고 하면, 또 사장이 된다고 하면, 또 CEO가 된다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 누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러 회사에서 오면, 회사에서 온 사람한테 은행 지점장이 선생님이, 사장님이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혹시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 알아요? 우리말로는 뭐예요? 저기 비즈니스 모델, 뭐 그냥 보면 알죠? 비즈니스 모델이 뭐예요? 에? 롤 모델? 뭘 롤 모델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이 뭐예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어떻게 벌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소비자한테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팔아서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 그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하면 기존의 어린이집, 똑같은 형태의 어린이집을 한다고 하면 별 돈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렇죠? 나는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기존 어린이집처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는 발드로프 방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논산에서는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발드로프 프로그램을 가지고 특성화해서 결국은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뭐가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 설명을 보고 그 설명이 그럴듯하면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된다는 이야기, 최고 경영자가 된다는 얘기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모델, 현재 나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좀 더 혁신적인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시키는 예술가의 어떤 자질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통합적, 융합적인 그 통합형, 융합형 리더를 원한다. 뭐 지난번에 내가 통섭이라고 하는 말도 설명했고요. 통합이란 말도 설명했고 융합이란 말도 설명했어요. 통합은 뭐라고 했어요? 통합은 물리적이라고 하면 융합은 화학적이고 통섭은 생물학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용어를 보면 통섭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생식하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통섭이라는 말이 훨씬 더 고급스러운 용어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가치 창출, 가치 창출의 협상가다. 가치를 창출하는 게 뭐냐면 생산이에요. 가치를 창출하는 게요. 밸류를 에디드 하는 게 우리 생산인데, 그런 가치 창출의 협상가 역할도 최고 경영자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의 혁신가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세 가지예요.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전략은 뭐예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느냐 하는 얘기.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느냐. 사람 개인으로 보면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략이 좋아야 되고, 뭐가 좋아야 돼요? 방법이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태도가 좋아야 돼요. 태도가 좋아야 돼요. 태도가 나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뭐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렇게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뭐 멋대로 앉아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태도가 좋아야 돼, 일단 태도가 좋아야 돼.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어떤 일하는 방법이 올바라야 돼. 방법이 좋아야 돼요. 최신의 기술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여하튼 우리가 CEO는 또는 리더는 저런 5가지, 4가지 비즈니스 마들의 혁신가 예술가의 역할도 해야 되고, 통섭과 융합의 리더 역할도 해야 되고, 가치창조 협상가 역할도 해야 되고, 전략의 혁신가 역할도 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위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저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세상이 모든 위험에 직면해 있어요.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살아남아야 돼. 학생들이 그러죠. 뭐 취업이 안 된다 라고 해도 취업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네. 뭐 대학 나온 사람, 대학 나와서 올해 아직까지 자리 못 잡은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30% 된다 그래요. 그러나 대학 일걸 잡은 사람이 얼마예요? 70% 되는 거죠. 1%가 되더라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70%나 되는데 결국은 누구를 탓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어떤 사람 사장이 현재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가끔 가다가 저런 질문을 해볼 필요 있어요.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해서는 우리가 뒤에 할 모습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는 것 중요하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라고 하면 저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 좋아요. 그리고 어떤 답을 하느냐가 아니라 항상 어떤 질문을 하느냐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사람을 뽑으면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그냥 앵무새처럼 답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정말로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 답을 다 알고 있어야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기업의 사장이라고 하면 저런 질문이 필요해요. 당신이 하고 있는 회사 얼마나 중요한 기업입니까? 당신이 하는 회사 오늘 문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별로 서글퍼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 오늘 문을 닫으면 고객들이 큰 손해를 볼까요? 손해 안 봐요 하면은 벌써 문 닫는 게 나아요. 이번째 보세요. 고객들이 그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른 기업을 찾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 안 걸려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 기업이 별로 큰 의미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운영하는 회사,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도 정말로 뭐예요? 다른 기업하고 얼만큼 차별화되어 있는 가치를 내가 만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기아가 충족시키는 구체적 니즈가 어떤 것이고 피상적인 수준을 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쟁 기업들과 구분된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정말로 독특한 경쟁적인 특별한 점이 있느냐? 우리 조직이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하나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대내적 요인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도 개인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내 개인이 10년 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서 현재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회사라고 하면 당신 회사의 경쟁력과 독창성은 뭐냐? 기사의 경쟁력과 독창성의 기초가 되는 가출 창출 시스템은 제대로 잘 정비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움직이고 있는 변화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회사 사장들한테는 당신 회사, 우리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기업인가? 즉 존재 이유, 미션에 대한 것, 즉 목적, 미션과 목적 이런 것들을 다시 잘 정립해보는 것 분명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노력의 가치를 높여주고 위험 있게 만드는 것,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뭔것이 아니라 뭔것을 한다. 우리는 그냥 일반 회사가 아니라 우리 기업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있다.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조직들 사이에서 당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뭐냐? 산업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창출의 발판, 이런 것들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의미 있는 회사가 되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하고 있어.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해서 한 번만 실수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오랫동안 공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그러한 경영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이를 잘 회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가 오히려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를 갖다가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새로운 시장을 갖다가 선점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기업이 언젠가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적기에 필요한 시점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잘 정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다 하느냐. 그래서 리더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판단력, 결단력, 그리고 내가 뭘 결정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러한 리더가 조직의 운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그것을 감당할 것이다.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대학에 와서 그런 생각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학과에 와서 잘 왔는가? 때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끔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이 기업에 필요한 리더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나중에 뭔가 하고자 하는 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현재 어떤 자질 함양을 노력하고 있는가? 제대로 일을 해내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 이런 것들은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나 혼자만 잘 살고 내 조직만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국가나 이 세계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며 사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돼요. 도전. 첫 번째 도전이 뭐냐면, 여기 지금 첫 번째가 이 파괴적인 혁신이에요. 이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충분하진 않아요. 한 기업의 기존의 어떤 최대, 적절한 최대의 고객한테는 파괴적인 혁신이 항상 충분하진 않다. 그 말 이해하나요? 쉽지 않은 얘기인데, 파괴적인 혁신을, 우리가 혁신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파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완전히 바꾼다고 할 때 여러분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좀 두렵죠? 꼭 이거 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기업도 새로운 파괴적인 어떤 기술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존 고객한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파괴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가서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Sustaining Improvement 할 거냐, 혹은 파괴적인 혁신을 할 거냐.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야 한번 싹 갈아엎는 게 좋겠느냐. 여러분들 집을 저기 할 때 집을 조금씩 리모델링 하면서 수선하며 살고 싶어요? 딱 뜯어버리고 새로 짓거나 팔아버리고 이사가는 게 좋아요? 리스크로 보면, 리스크층, 위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 서스테이닝 임프루먼트가
위험은 덜 할지 모르죠. 그러나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스테이닝 임프루먼트하고 이 파괴적인 혁신을 적절하게 잘 타이밍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경영자의 몫이다. 여러분들은 다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가정을 갖는 순간에 우리 가정에 내가 경영자가 되는 거죠. 또 40, 50대가 되면 어느 조직의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sometimes, 때때로 한 제품을 위한 베스트 오퍼, 최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초기에 잘 보이지 않는다. 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한 제품을 위한 최대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근데 무슨 얘기냐면 눈에 잘 보이면 좋죠. 개발해야 될 점, 변화시켜야 할 점 이런 것들이 딱딱 보이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초기에는. 또 막상 해보려고 하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내가 뭐 서비스라고 하는 조그만 어떤 업체를 하나 운영해보다가 해보세요. 예? 그러면 뭔가 프로세스를 바꿔야 될 시점 이런 것들이 조기에는 잘 안 보여요. 또 막상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안 보일 때 봐서 미리 시간을 투자해야 적절한 시점에 딱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걸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얘기는 뭐냐면 긴급한 방식으로 전략을 개발하고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보다 관찰해보는 것은 이런 환경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세 번째 도전은 우리가 항상 연구개발을 한다거나 하려고 하면 뭐가 드냐면 돈이 들어요. 연구개발에 관련된 비용도 들고 또 시간도 걸려요. 그래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수준이나 어떤 시간을 내는 것은 경영자한테 매우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내가 연구개발에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은 올해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안정민, 경영자가 올해 연구개발 예산에 돈을 100억을 썼어. 그러면 올해 단기 순이익에 어떤 영향을 줘요?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개발을 해서 100억을 투자했는데 그 결과는 언제 나와요? 상당한 기간이 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자가 내가 올해 임기가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3년 정해져 있는데 내가 연구개발에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내가 경영사장하는 동안에는 단기순이익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이해 갑니까? 단기순이익이 줄면 이사회에서는 너 집에 가라고 하죠. 너 수익 못 냈으니까 주주한테 돈을 배당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배당을 못 해주면 너 사장 안 되겠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올해 수익을 많이 내서 내가 계속 사장이라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죠. 황민경, 그러면 사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장이 두 가지가 있지. 예를 들어서 고용 경영자, 전문 경영을 하는 사람,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가 고용을 당해서 월급 받고 하는 사장이 있고, 내가 소유 경영자, 내가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내가 경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고용 경영자라고 하면, 내가 월급쟁이 사장이라고 하면 나는 올해 연구개발비 많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못 쓰는 거예요. 연구개발에 돈 쓰면 내가 잘려, 목이. 그러나 소유경영자, 오너인 경영자는 이 조직이 영속적으로 내 거니까 어때요? 필요한 시점에 연구개발을 쓰는 거를 아깝지 않아요. 잘 모르나? 이게 내가 지난번에 가끔 우리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기에 이렇게가 있을 때 이게 1억이고 이게 1천만이에요. 나와서 자기가 주머니에다 손을 넣는 거 이렇게요. 넣는 거야. 넣어서 여기를 넣으면 네가 1억을 가져가. 1억을 가져가. 근데 여기다 네가 손을 잘못 넣으면 1,000만 내놔야 돼. 했을 때 와서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사람. 넣는 것은 50%죠. 네, 50대 50이에요. 흔들어 보세요. 나는 저 게임 하겠다. 흔들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저거 게임하면 얼마 돈 버는 거예요? 얼마 버는 거예요? 저 무조건 하면 얼마 벌어요? 못 따져요? 얼마 버는 거예요? 1억 곱하기 얼마예요? 0.5 얼마예요? 5천만 원. 5천만 원. 여기다가 0.5 얼마예요? 마이너스 500 얼마예요? 4,500. 요 게임은 무조건 하면 얼마 벌어요? 4,500만 원 버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해야 못해요. 못해요. 왜? 평상시에 해보면 꼭 나한테는 운이 안 떨어져요. 왜? 잘못 넣어서 마이너스 1,000만 원 넣으면 1,000만 원 물어내야 되는데 당장 1,000만 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왜? 마이너스 1,000만 원 넣어도 낼 돈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저걸 하겠어요? 사장은 할 수 있어요. 사장은 왜 할 수 있어요? 내 돈이 아니니까. 누구 돈이니까? 회사 돈이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회사의 사장이 훨씬 더 개인보다 무슨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그거 관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연구개발에 돈을 쓰고 하는 것이 너무 빠르냐 너무 늦으냐, 너무 많으냐 너무 적으냐, 이 문제예요. 내가 연구개발에 쓰는 돈을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써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써도 안 되고 너무 빨리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런 연구개발에 쓰는 돈의 양과 시점을 잘 정하는 게 결국은 CEO의 능력이에요. 그 밑에 뭐냐면 기업 전략의 발전 정도의 바탕을 둬서 자금을 조심스럽게 할당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어느 회사한테 주어진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때요? 항상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돈을 몇 년 동안 벌어서 한 6천만 원 벌었어요. 근데 시집을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6천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이 고민하지 이제요. 야, 시집 갈 때 뭐 침대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사는 거에 다 6천만 원 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야 6천만 원 뭐로 쓰냐, 2천만 원만 쓰고 4천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가자.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비상금으로 있어야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6천만 원 쓰는 것도 뭐예요? 다 달라요. 그것처럼 뭐예요? 회사라고 하는 것도 CEO가 우리한테 주어진 자금을 어떻게 할당하느냐는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의 문제예요. 근데 그 자금을 할당할 때 뭐에 근거를 해야 돼요? 회사가 수립하고 있는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수준에 따라, 전략의 방향에 따라 결국은 자금을 어떻게 얼로케이션 할 것이냐. 결국은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금을 얼로케이션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여러분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되면 남편이 300만 원 벌어오고 내가 200만 원 벌어왔어요. 그럼 500만 원이 되었어요. 그 5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얼로케이션을 해야죠. 야, 500만 원이 무조건 250만 원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우리 150만 원 가지고 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야, 뭐 까르페 다이, 현실이 충실해야 되는 거니까 뭘 500만 원 저금하는 데다가 250만 원 저금하냐. 그냥 50만 원만 저금하고 우리는 450만 원 쓴다.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할 때 부부가 그 의견이 합의되면 좋은데 의견이 충돌이 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죠.
그때부터는 이제 타협이 이루어져요. 타협이. 그러니까 자금을 어떻게 할당할 거냐 하는 것은 한 개인부터 시작해서 항상 우리가 당면하는 과제. 네 번째 도전은 뭐냐면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재무 목표에 부응시킬 욕구는 혁신의 자발성이나 한 기업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 구체적이고도 단기적인 재무 목표에 부응시킬 욕구는 혁신의 자발성이나 한 기업의 능력 갖다가 컨스트레인 제한시키게 된다. 다섯 번째는 잠재적으로 파괴적 혁신에 당면할 때 경영자는 핵심 사업이 아직 건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이해하나요? 여기 핵심 사업, 코어 비즈니스가 아직도 건강할 때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요. 우리 기업이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으니까 됐어 라고 해서 뭐 하다가 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 나가는 것은 이제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결국은 내가 뭘 투자하고 연구개발하고 하는 것은 언제 하란 얘기예요? 정말로 잘 나갈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죠. 내가 돈을 잘 벌 때 돈을 저축할 여유가 생기는 거지 힘들 때는 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잠재적으로 파괴적 혁신 당면할 때 경영자의 내가 파괴적 혁신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뭔가 구조조정을 하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구조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건전하고 잘할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구조조정하고 혁신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동시에 경영자는 새로운 파괴적인 사업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이익을 낼 수 있길 바란다. 모든 건 그렇죠. 이익을 빨리 내길 바라죠. 예. 여의치 않아서 그렇지.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징기스칸이 쓴 글을 다 써놨어요. 합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른의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혁명의 직업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땀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너에게 부탁스러운 우리 집에 가. 우리 집에 가. 징기스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징기스칸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몽골.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약 800년 전, 800년 전. 예. 몽골 결국 원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몽골 그 징기스칸 어록 같은 거 한 번씩 보면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배움도 없었고 했지만 엄청난 징기스칸만큼 한 개인이 많은 영토를 차지한 적이 없어요. 영토를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게 가능했던 게 뭘까요? 한 마을에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면 그 마을에다가 자기가 쳐들어간 사람 한 장수를 거기다가 놓고 가요. 이 사람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들어가요. 그리고 다음 마을로 진격해 갑니다. 가다가 한 마을에 한 장수를 떨어뜨렸는데 여기서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말에 복종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으면 다시 징기스칸 부대가 와서 거기 있는 부족 전체를 다 죽여버려요. 몇 개 마을만 그렇게 했다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약한 누가 하나만 거기에 떨어뜨려도 그 말 다 들어요. 결국은 징기스칸이 이제 그런 것도 유명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쟁을 하면, 전쟁에 승리가 되면 뭐가 나와요? 전리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뺏었으니까. 근데 그 전리품을 나눌 때 징기스칸이 다 자기가 찾은 게 아니라 정말로 전쟁하다가 장수가 누가 죽으면 그 죽은 사람 가족을 다 먹여야 할 정도로 공평하게 더 어려운 사람한테 전리품을 나누어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싸우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만 싸우는 거예요.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은 상태인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 혁신,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해서 일반 신문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10가지 적이 뭘까를 갖다가 제시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노조가 강성인 노조. 근데 노조가 강성인 이유는 일제시대 때 노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강한 것이 민족의 어떤 자긍심 뭐 이런 걸로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의 노조보다 대한민국에 있는 노조들이 너무 강해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가 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 규제 활동, 결국은 기업 활동에 어떤 덫으로 작용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요즘에 무슨 대한항공 같은 몇 개 기업들에서 오너들이 무소불위의 어떤 힘을 좌지우지한다. 이것도 이제 세 번째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국회에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거에 반하는 많은 법들을 만드는 것도 기업 활동 성장에 장애가 되는 요소고, 다섯 번째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다분히 국민들이 대기업에 대해서 반기업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기업을 하면 뭔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등등 여하튼 기업에 대해서 반기업 정서 갖는 것이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어떤 금융기관에 정치적인 거하고 연결되어서 정치금융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 그러니까 돈을 내가 빌리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빌리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의 힘을 얻어야 결국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요. 일곱 번째 우리나라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 중 한 가지는 저출산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2명도 안 되는 것처럼 그 저출산 문제가 또 하나의 발목을 잡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여덟 번째는 시민단체 중에서,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감시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은 기업의 어떤 뒷다리를 잡는 기업 활동을 자꾸 이렇게 뭔가 저기 하려고 하는 것들이 또 하나 있고요. 아홉 번째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어떤 루머성 있는 보도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열 번째는 좀비 기업이라고 해서 어차피 대줘야 이익을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행 돈이 들어가는, 결국은 그런 좀비 기업 형태가 대한민국의 기업 성장에 장애가 되는 요소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느냐 하는 게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현안과 도전이에요. 경제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지금 성장률이 한 3%밖에 되지 않아요. 중국은 지금 한 6% 정도 된다고 하는데, 중국 6%라고 하는 것들은 언론상에서 6%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6% 이하로 떨어진 것 같아요. 중국도 한 4, 5%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되는 것, 그래서 침체가 되니까 우리나라 경우에 한 4%, 5%는 되어야 일자리 창출이 잘 되는데, 이 3% 떨어지고 또 자동화되고 기계화되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다.
미래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불확실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고,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물론 뭐 유럽 일부 국가,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지금 일자리도 부족할 정도로 성장기, 다시 말하면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양적 확대를 통해서 결국은 일본이 거의 한 20년 동안 힘들다가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궤도에 올라갈 처럼 잘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뭐 세금들 엄청 기업한테 깎아주고, 또 뭐 자기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협상 같은 거 할 때 항상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니까 결국은 미국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뭐 상당히 경기가 침체된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거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였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대학을 나와서 뭐만 하면 나도 금방 내가 서민층이라 하더라도 중산층으로 진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한 교육의 소망의 사다리가 점점 조금씩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또 이념이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뭐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똑같은 시장 경제를 지향하면서 복지를 조금 더 강하게 생각하느냐 덜 생각하느냐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이념이 너무 양극화되어 있어요. 지역적으로도 양극화되어, 영남과 호남이 양극화되어 있고, 또 나이 먹은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도 상당히 생각이 양극화되어 있고, 또 어떤 이념 쪽에서 자와 우, 이것도 상당히 양극화되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 세계는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막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1917년도에 러시아라고 하는 데서 결국은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공산주의 형태로 가는 거죠. 근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이념은요 정말로 좋아요. 왜 좋아요? 함께 생산해서 함께 나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은 어든 뭐 누가 탓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공산주의를 행하다 보면 그런 이념과는 다르게 방법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개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왜냐하면 혁명을 위해서는 수단은 무시돼 버려요. 그래서 결혼도요, 이중결혼이나 그런 사기결혼이 많아요. 사기결혼이 많아요. 공산주의라는 게. 근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산당의 힘이 엄청 큰 거예요. 그 아래에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는 누군가보다도 공산당원 우위가 올라가면 그 사람이 더 커요. 그래서 1917년도에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1930년대에 들어가면 스탈린이 등장을 해요. 스탈린. 근데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원래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공산당 안에서 이 글씨를 쓰는 사람이야. 글씨 쓰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라고 그래요. 서기. 근데 서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정보가 서기한테 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공산당은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장이에요. 서기장. 사실은 서기라고 하는 말은 어느 조직 단체에서 뭘 기록하는 사람인데, 스탈린이 원래 서기였어요. 그 스탈린이 자기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권좌에 올라가고 나서는 엄청난 역사를 새로 만들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면서 1930년대에 가면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면적을 차지해요. 지구상의
전체 6분의 1이 소련 땅이었어요. 소련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유럽이라고 하는, 동유럽, 저기 알죠?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북한까지 포함해서. 1945년도 우리가 미국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해서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이미 그 전에 어떤 조약에 의해서 38도선을 기준으로 소련군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두철미예요. 누가 뭘 정확하게 지령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무도 몰라요. 서로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만 자유민주주의지 어떤 특별한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싸우면 공산주의가 이기게 돼 있어요. 순간적으로. 왜? 전략이 없는 거니까. 자유민주주의 하려면 전략이 없어요. 원래 여러분들은 북한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뭐예요? 김성주예요. 김성주. 몇 살이냐면 그 당시에 45년도에 33살이었어요. 근데 과거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괜찮은 독립투사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언젠가 없어져 버리고 김성주라는 사람이 결국 러시아로 가서 몇 년 동안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잘 결국은 교육을 시켜서 내려보내서 33세에 결국은 북한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그러면서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지만 미군이 여기에 들어온 것은 1945년 9월 10일 날인가 들어오고, 훨씬 전에, 전에 북한은 소련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련군은 이미 공산당을 딱 점조직을 해놓고 나서 우리는 해방군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소련군은. 그리고 미군은 너희들은 남한을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사실은 해방군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를 갖는 것이고, 점령군은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개념들이 이미 교과서,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소련은 해방군이라는 표현을 쓰고 남한은 미국이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서서히 대한민국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념의 양극화 차원에서 1945년도에는 그 자와 우,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인 사회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경쟁하다가 어느 순간 점점 밀리기 시작해서 현재 대한민국은 내가 보면 이미 50%가 넘었어요. 완전한 자도 아니고 완전한 우도 아니지만 좌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의 분포가 반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7월 달에 나오는 인문학 배움터라고 하는 책에서 과감하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어느 순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것인지 자유주의, 민주주의로 갈 것인지를 투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투표의 결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면 헌법부터 다 그렇게 해라요. 근데 만약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면 헌법이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현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실제로 헌법이나 모든 정책이 서서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상당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노선이 분명하지 못해요. 노선이 분명하지 못하는 국가. 다시 말하면 역사가 계속해서 왜곡되는 국가는 언젠가 가면 그 국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위험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념의 양극화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건 분명해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19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1919년도 어떤 일이에요? 1919년도 3.1절이 났어요. 3.1절이 났어요. 근데 3.1절이 왜 났어요? 모르죠? 윌슨이라는 사람이 1919년도 전에, 바로 전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걸 내세웠어요. 그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3.1운동을 해요. 3.1운동을 해요. 근데 3.1운동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의미가 있었어요? 일본 땅이 아니고 거기는 한국, 대한민국, 다시 말하면 그 당시는 조선이 거기에 나라가 있었구나. 왜 그때는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1919년도에 독립단체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데 그런 독립단체가 모아져서 하나의 임시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만들어진 거예요.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이. 결국은 국무총리는 누구예요? 김구였어요. 근데 이승만이는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몰래 잠입해서 상해를 가보니까 말만 임시정부라고 하지 아무것도 없어. 국민이 있어요? 국민이 없죠. 주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데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인정 안 했어요. 말만 있었죠. 그래서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임시정부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나서 1948년도에 이제 5월 10일 날 국회의원을 200명을 뽑아서, 물론 2명을 뽑았죠. 4.3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못 뽑아서 198명이 국회가 구성이 되어서 5월 10일 날 국회의원을 뽑고 5월 30일 날 국회가 구성이 된 거예요. 초대 국회의장이 누구예요? 이승만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진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초기의 헌법은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아니었어요. 왜? 상당히 사회주의에 가까운 헌법이었어요. 왜 그랬냐? 그 당시는 자유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승만 하면 나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뭐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 투표 문제가 있었다. 그 헌법, 그렇게 하면서 그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상당히 간 거예요. 이동을 한 거예요.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내년도 2019년도요. 2019년도가 상해 임시정부로 따지면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내년을 건국 100주년 행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역사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1948년도가 건국이지, 나라가 만들어진 거지. 무슨 19년도에 만들어진 거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해요. 그게 특질이에요, 특질.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생애는 오랫동안 저 이념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징그럽게 싫어요. 왜? 젊은이들은 저기 관심이 없어요.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 현실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은 오랫동안 아마 대한민국 살면서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의 혼돈을 겪게 되고 현재 정권이 이제 친북 정권이다 보니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안보 측면에서는 동북아 정세에 급변하고 있어요. 북한이 핵무장을 했죠. 여러분들은 6월 12일 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협상을 해요. 협상이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아요? 네? 잘 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지만 잘 되지 않아요. 왜 잘 되지 않아요? 북한은 한 번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을 없애겠다는 표현을 안 썼어요. 오로지 쓴 용어는 뭐예요? 한반도의 비핵화였어요. 근데 북한에서 생각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에 있는 핵을 없애겠다고 하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반도의 비핵화는 전쟁을 지금은 정전인데 종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종전 다음에는 평화 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는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는 미군을 철수해서 한반도 내에서 미국의 전략적 핵 자산이 다 가는 것,
그게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미 북한은 핵을 자기들은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들은 물론 핵을 없앤다고 하면 핵 군축이라는 걸 통해서 함께 없애자는 거예요. 야, 미국 너희들도 하나 없애요. 그럼 우리도 하나 없앨게.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미국은 다른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월 10일 날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폼만 잡아요. 한반도의 비핵화 어쩌고 하고 폼만 잡아요. 근데 결과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계속 이 정부 동안 또 얼마 동안 계속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듣지 마세요. 안 행복해요. 왜?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어른한테 맡기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할 일 하세요.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너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내가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정치인들한테 맡기고 어른들한테 맡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흐름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도 지들끼리 하는 협상이지 큰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나는 언젠가부터 계속해서 내가 주장했어요. 동북아의 핵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우리도 핵을 만들면 된다. 만들면 된다. 근데 핵을 만든다고 우리가 공표하면 해주질 않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몰래 하면 되는 거예요. 몰래. 우리도 몰래.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을 때 대등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자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얼마 전에 김정은과 문재인과의 그 만나는 장면을 보면 문재인이가 아들뻘 돼요. 문재인은 나이가 몇 년생이에요? 72학번인데 재수해서 갔으니까 71학번이에요. 그럼 몇 살이에요? 우리 나이로 68살이에요. 우리 나이 68살이고 김정은이 몇 살이에요? 우리 나이로 35살이에요. 근데 뭐 발발 켜요. 왜 그래요?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약고가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도 똑같이 핵을 몰래 개발하자. 네.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핵을 갖지 않는 순간, 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핵을 포기한다. 왜 쉬었다 해야 되냐? 그냥 했나? 네, 쉬었다 하겠어요. 쉬었다.